지난 18년 동안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하나에 쏟아부은 돈이 있습니다. 무려 380조 원입니다. 1년 나라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아이 낳게 하는 데 쓴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였죠.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구는 출산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몇 년 뒤 마을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돈을 줬는데 왜 아이가 없어졌을까요? 오늘 이 역사를 푸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학 10가지 원리 중 4번째.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 한 문장이면 세상 절반이 설명됩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많이, 더 오래 줬으면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영악해서 정책이 안 통한다. 돈 몇 푼 준다고 인생을 바꾸겠냐고요?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진단은 둘 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돈에 반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합리적으로요. 오히려 너무 잘 반응한 게 문제였죠. 문제는 반응의 방향이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의도한 방향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 어긋남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인센티브. 우리말로는 유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 이게 교과서 정의입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이죠. 상을 주면 그 행동이 늘어나고 벌을 주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람이 왜 움직이는지를 계산으로 뜯어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인센티브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올려주고 회사는 실적에 성과급을 겁니다. 카페는 쿠폰 도장 10개에 커피 한 잔을 주고 카드사는 포인트로 우리를 붙잡죠. 전부 누군가 우리 행동을 움직이려고 설치한 장치들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할 때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합니다. 이걸 하면 나한테 뭐가 좋지? 대신 뭘 잃게 되지? 경제학 용어로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행동하고 작으면 안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란 바로 이 저울의 추를 바꾸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편익을 키우거나 비용을 키우거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뭘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사과값이 2배로 오르면 사람들은 사과를 덜 삽니다. 대신 배나귤로 갈아타죠. 반대로 사과 농가는 신이 나서 사과나무를 더 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격표 하나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알아보고 지하철 앱을 다시 깝니다.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지갑이 시킨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통장에 돈을 넣습니다. 오늘 쓰는 것의 대가, 그러니까 포기하는 이자가 커졌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이 금리 하나로 나라 경제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원리 덕분입니다. 채찍형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는 건 사실상 흡연에 벌금을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흡연의 비용을 키워서 저울을 그면 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세금과 보조금은 전부 이 원리로 설계됩니다. 이걸 그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비용, 세로축은 편익입니다. 대각선 위쪽, 그러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큰 영역에 있으면 사람은 행동합니다. 아래쪽이면 안 하죠.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 이 그래프 위에서 점을 옮기는 일입니다. 보조금은 점을 위로 밀어 올리고 세금과 벌금은 점을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개념의 절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나머지 절반입니다. 정책에는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자가 노린 직접 효과, 다른 하나는 아무도 계산에 넣지 않은 간접 효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정책 문서를 읽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저울만 봅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상상도 못한 경로로 빠져나가곤 하죠. 이걸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정책을 볼 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 정책으로 누구의 저울이 바뀌는가? 둘째, 그 사람의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어떻게 변하는가? 셋째,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가? 말로만 들으면 추상적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사건 2개를 이 3가지 질문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예고한 돈을 줬더니 아이가 사라진 마을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2012년 이 작은 군이 전국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 번에 6배를 올린 겁니다. 당시로서는 파격 중에 파격이었죠. 돈도 진짜로 썼습니다. 2012년부터 4년 동안 출산 장려금으로만 12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인구 7만 명대군 단위 살림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승부수였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2011년 52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이 47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1위. 언론은 이걸 해남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견학을 올 정도였죠. 그런데 몇 년 뒤 감사원이 이 기적의 장부를 열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장려금을 받은 아이의 26%, 그 어머니의 22%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남을 떠난 겁니다. 숫자를 더 보면 선명해집니다. 2012년 해남의 영세 아기는 8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7년 5살 아이는 519명뿐이었죠. 36%가 사라진 겁니다. 출산율 전국 1위 마을에서요. 자, 아까 배운 질문을 던져보죠. 이 정책은 누구의 저울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해남군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세요. 하지만 실제 인센티브는 달랐습니다. 해남에 주소를 두고 출산하면 300만 원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문서의 의도가 아니라 조건에 반응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 장려금을 받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겁니다. 언론은 먹튀라고 불렀지만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저울대로 움직인 합리적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출산은 20년짜리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수억 원이 듭니다. 그 앞에서 일회성 300만 원은 저울을 기울이기엔 너무 가벼운 추죠. 반면 전입신고의 비용은 어떨까요? 거의 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낳을까 말까의 저울은 못 움직이고 어디서 낳을까의 저울만 3개 움직인 겁니다. 아이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주소만 바꾼 거죠. 인센티브는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다만 엉뚱한 저울에서요.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늘리면 출산율은 0.3명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100만 원을 돌봄 인프라에 쓰면 0.98명이 올랐죠. 3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어린이집, 소아과, 놀이시설 같은 인프라는 20년 양육의 비용을 실제로 줄여줍니다. 저울의 비용 쪽 추를 덜어내는 거죠. 같은 돈이라도 어느 저울에 어느 접시에 올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게다가 현금 장려금 경쟁에는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옆 동네가 300만 원을 걸면 우리 동네는 500만 원을 걸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출혈 경쟁이라고 부르는 상황이죠. 나라 전체로 보면 아이는 그대로인데 지자체들끼리 서로의 주민만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같은 원리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1960년대 미국, 주제는 자동차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치솟자 미국 정부는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벨트를 매면 사고가 나도 덜 죽는다. 그러니 사망자는 크게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1975년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샘 펠츠만이 이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논문을 냅니다. 논문 제목은 자동차 안전규제의 효과.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상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차에 탄 사람의 사망은 분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망과 사고 건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안전장치를 달았는데 왜 사고가 늘까요? 인센티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운전자에게 사고의 비용은 뭘까요? 다치거나 죽을 위험입니다. 그런데 안전벨트가 바로 그 비용을 낮춰버린 겁니다. 위험한 운전의 값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운전을 더 삽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차간 거리를 조금 덜 두고 조금 더 과감하게 끼어들죠. 본인은 벨트가 지켜주니까요. 그 대가는 누가 치를까요? 벨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걷던 보행자, 오토바이 운전자죠. 운전자의 안전이 커진 만큼 그 위험이 차 밖으로 새어나간 겁니다. 이 현상엔 펠츠만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비슷한 예는 일상에도 많습니다. 도난보험에 들면 문단속이 슬쩍 느슨해지고 헬멧과 보호대를 차면 더 과감하게 타게 되죠. 안전이 공짜로 주어지면 사람은 그만큼의 위험을 다시 사온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도 있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택시 일부에만 최신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를 달고 운전 행태를 관찰했더니 오히려 그 브레이크를 단 기사들이 더 급하게 몰고 더 바짝 붙어 달렸다는 결과가 나왔죠. 좋은 브레이크가 준 안전의 여유를 속도로 바꿔 써버린 겁니다. 다만 균형을 위해 덧붙이면 펠츠만의 주장이 그대로 다 맞은 건 아닙니다. 2007년의 후속 연구는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안전벨트 착용법 시행 이후 사망률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반박했죠. 상세 효과는 있지만 안전장치의 이득을 전부 지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지금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안전벨트를 풀자가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정책의 효과는 기계적 효과에서 행동 반응을 뺀 값이다. 사람이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 계산에 안 넣으면 효과를 늘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인센티브 생각보다 무섭구나. 맞습니다. 역사를 보면 훨씬 기막힌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델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델리의 코브라가 들끓자 당국은 코브라를 잡아오면 현상금을 줬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곧 사람들이 기발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코브라를 키워서 갖다 바친 겁니다. 현상금이 코브라 양식업을 만든 거죠. 놀란 당국이 제도를 폐지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쓸모 없어진 사육 코브라들이 전부 풀려났습니다. 결국 코브라는 정책 이전보다 더 늘었죠. 그래서 잘못 설계된 인센티브가 문제를 키우는 현상을 지금도 코브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1902년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판박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정부가 쥐를 없애려고 쥐꼬리를 가져오면 돈을 줬죠. 그러자 꼬리만 잘린 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꼬리만 자르고 쥐는 놓아준 겁니다. 쥐가 계속 번식해야 꼬리가 계속 나오니까요. 옛 소련에서는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목공장의 실적을 생산량 무게로 평가했더니 공장들이 크고 무거운 대못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작은 못이 필요한 현장은 아우성인데도요. 숫자로 평가하면 사람들은 그 숫자만 채웁니다. 지표가 곧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인센티브는 쓸모없다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정반대입니다. 인센티브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쁘게 설계된 인센티브가 실패한 겁니다. 잘 설계되면 이만큼 강력한 도구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0 돈 3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2024년 0 돈 35명, 2025년에는 0 80명으로 2년 연속 올랐습니다. 2025년 출생아는 25만 4,500명, 전년보다 6.8% 늘며 9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죠. 정책의 결도 달라졌습니다. 한 번 주고 마는 현금 대신 양육의 비용 자체를 꾸준히 낮추는 쪽으로요. 0살아기에겐 부모급여가 매달 100만 원, 1살에겐 매달 50만 원 나옵니다. 천만남용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까지 20년 저울의 비용 접시를 계속 덜어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반등이 전부 정책 덕분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과장입니다. 결혼이 늘어난 인구 흐름, 30대 후반의 출산 증가 같은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으니까요.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내외 연구 모두 일회성 현금보다
돌봄과 주거 같은 구조적 지원이 효과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남의 300만 원은 이사의 저울을 움직였고 매달 나오는 부모급여는 양육의 저울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인센티브라도 어떤 행동의 편익과 비용을 바꾸도록 설계하느냐. 결국 모든 게 거기서 갈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단, 당신이 의도한 방향이 아닐 수 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세상 뉴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새 정책 뉴스를 보시면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누구의 저울이 바뀌는가?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가? 이 세 질문이면 여러분도 이미 경제학자의 눈을 갖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엔 이런 질문을 다룹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면서 왜 커피는 한 톨도 안 키우고 전부 수입할까요? 손해 갔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 교역의 이득입니다. 구독과 함께 기다려주세요. 코코놈이었습니다.